그럼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으시죠? 네. 자, 10월 강의를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분은 이춘근 박사님이시고요. 북한의 핵개발 경로와 수준, 오늘 이 핵능력 발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국방부 군비 통제검증단 화생방 방어사령부 여기 자문위원을 하고요. 제 군 마지막 경력이 군비 통제검증단. 이 핵하고 유도무기 담당이었습니다. 현재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위원으로 계시고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그리고 국방부 통일부 합참자문위원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육군화학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대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북경사범대에서는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중국과학원, 북경대, 스탠퍼드대에서 연구를 하셨고요. 주요 저서 및 연구 논문은 북한의 과학기술, 과학기술로 읽는 북한 핵, 중국의 우주불기, 지하 핵실험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 북한 핵권 등을 저술을 하셨고요. 단연간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기술과 북한 핵과 미사일 분야를 연구 및 저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마이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경훈 님께서 화탄에 있을 때 합참 자문위원으로서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연락이 와가지고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킨 건가요? 사람 들이 네. 아니 안 나오는데. 된것 같은데 나오죠? 예. 사실 뭐 마이크 나옵니까 이거? 나옵니다. 이걸로 그러면. 나옵니까? 네. 마이크 없지 않나 싶어요. 얘를 왜 안 나오지? 네. 나오지. 오늘 그 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핵무기 자체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져보고요. 거기서 사회주의식의 그 핵기술 개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능력을 따질 때는 통상적으로 기술적인 능력, 핵무기 자체의 능력을 따지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능력, 투하 수단 능력을 따지거든요. 둘로 나눠서 능력을 한번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핵무기가 이제 발전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원자탄, 핵 분열을 이용한 것이죠. 무거운 원소가 이제 분열을 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핵융합 수소탄이죠. 가벼운 원소가 이제 융합이 되면서 또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끝난 다음에는 뭐 소위 말해서 소형 전술에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투발선에 적용할 수 있고 뭐 사람이 지고 다니는 거 등등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또 위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분열과 융합을 복합한 그런 유형의 핵무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따져봤을 적에 초기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자탄 만든 그 다음부터 수소탄 단계부터 냉전이 시작이 돼가지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굉장한 경쟁이 붙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비밀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자체적인 개발 경로를 따라가니까 원리는 같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개발 경로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이제 소련식 개발 경로를 따라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미국의 맨하탄 계획에서 나온 거는 이제 우라늄 형식의 포탄하고 그다음에 플루토늄 형식의 포탄 두 가지 뭐 이건 유명한 사례죠. 우라늄은 자발적인 핵분열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간단한 포신형으로 만들어도 그냥 쉽게 폭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핵실험 안 하고 그냥 바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이고 플루토늄은 자발적인 핵분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폭장치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이제 내폭형을 만들어서 동시에 압축을 시켜가지고 원자탄이 터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포신형을 했을 때는 핵물질 양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 플루토늄은 좀 소량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쓴 것들은 기폭 장치가 굉장히 뭐랄까 좀 조잡하고 컸죠. 그래서 미국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다 장거리 폭격기에서 B-29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그런 형식의 것이었죠. 소련은 맨하탄 계획에 참석했던 그 폭스라는 사람, 클라스 폭스라는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요 내폭경 기폭 장치 설계도를 고스란히 소련에 전달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은 45년 됐으면 소련은 49년도에 똑같은 걸로 핵실험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50년 이제 한국의 6.25 전쟁이 터지면서 수소폭탄 개발 전쟁이 이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그 냉전 상황에서 원자탄 수량을 급속하게 확장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기술력의 차이, 어떤 경제력의 차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소련은 좀 경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돈이 없으니까 또 원자로가 숫자가 많지 않죠. 그래서 플루토늄 원자로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거는 이제 우라늄은 농축을 하는 것이니까 미국은 원자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회주의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기술적으로 좀 뒤쳐져 있지만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서 상업적으로 돈을 벌면서 또 이제 이쪽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련이 많이 생각했던 것이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이제 원심 분리법이죠. 원심 분리법은 소련이 제일 먼저 그 개발에 성공해서 상업화를 했어요. 미국은 기체 확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이제 우라늄을 갖다가 그 기화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것은 좀 빠져나가고 무거운 것은 덜 빠져나가고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농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그 기체 확산법 공장을 보면 길이가 1마일, 1.6km, 엄청나게 커다란 그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전원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농축 공장을 돌리게 되면 발전소가 4개를 만들어가지고 3개의 그 해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하나는 이런 기체 확산법 그 농축 공장에 그 전기로 들어가야만 했다.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소련은 그렇지 않았어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이제 이 원심 분리를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을 납치 모셔간 거죠. 데려가가지고 이제 저걸 연구하다가 장벽에 부딪히니까 그 지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협상을 했죠. 야, 너가 이것을 개발해서 효율이 이 정도까지만 올려주면 난 다시 고구로 돌려보내줄게. 협상을 했어요. 이 사람 성공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원심 분리법을 먼저 개발을 해서 대량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적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두 번째 핵실험 때 벌써 원심 고농축 우라늄을 이 내폭격 기폭장에 집어넣었어요. 우라늄을 저렇게 하면은 저건 우라늄 많이 들어가지만은 여기 장치에다가 플루토늄 대신 우라늄을 집어넣으면은 저게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내폭 효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폭형이다, 포신형이다, 내폭형이다 이런 구분 없이 그냥 대부분 내폭형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에도 적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심 분리기를 보면 이제 전형적인 그림인데 원심 분리기 왼쪽에 그 원심 원행이 있죠.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 길이가 P1 원심 분리기가 2m짜리, P2는 1m짜리,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유랭콘 같은 데서 만든 게 한 3m에서 5m짜리, 미국은 12m 이렇게 길게 만드는데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뒤에 설명을 하겠고요. 캐스케이드를 구성해요. 한 200개, 30, 4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기술의 이제 원천 같은 것인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수십 개에다가 0.7%짜리를 집어넣으면 한 단계 농축을 해서 이 정도를 가죠. 양이 줄어드니까 원심 분리기 숫자가 줄어든 거죠. 또 농축해서 올리고 또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아래는 0.7에서 뭐 0.6이 됐든지 아래로 이제 열화 우라늄이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또 그 우라늄 함량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 또 무한정 길게 가면은 이게 원심 분리가 늘어나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관리가 곤란하니까 끊어요. 그래서 우라늄 원광이 많은 사람은 그냥 여기 위에서 끊어요. 뭐 0.7%에서 한 0.5%, 0.4% 정도만 되면 끊어버려. 그렇지만 우라늄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는 좀 많이
농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그 상황, 그다음에 이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캐스케이드 구성이 달라져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파키스탄 그 경우를 보면 200몇십 개짜리 이란 비슷한 경우를 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P1 원심분리기 이게 파키스탄의 1형인데 0.7%짜리 집어넣어가지고 한 개의 캐스케이드를 돌리면 한 5%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테일은 0.25짜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테일은 그 뒤에서 이제 열압을 좀 자르는 거예요. 이건 좀 높일 수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집어넣어서 28, 세 번째 단계 집어넣어서 75, 그 다음에 네 번째 캐스케이드 지나가면 한 95%. 이래서 이제 보통 캐스케이드를 한 5개 정도 거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고럼축 우라늄, 그 무기급의 우라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원심 분리기가 하나가 아니죠. 피원 피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원심 분리기가 어떤 원리로 이제 그 농축을 하고 발전을 하느냐. 처음에는 고속으로 돌리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238하고 235하고 아주 미세한 그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놈이 더 밖으로 나가고 가벼운 놈이 좀 안쪽으로 그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이용해서 겨우 238, 235, 그 3g 차이 나는 걸 가지고 더구나 흔들거리는 데서 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분리가 좀 더 다르면 좋겠다. 그래서 더 고속으로 돌릴수록 분리가 잘 되는데 고속으로 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폐가 이제 보완하는 것이 온도라는 변수를 하나 생각한 거예요. 온도가 뜨거워지면 가벼운 놈이 위로 올라가요. 무거운 놈이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나비 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고속으로 돌아가면서 온도 차이, 빨간 것이 높은 온도, 파란 것이 이제 낮은 온도 보면 여기서 한 단계에서 0.7%짜리가 0.6%가 되고 아래쪽에서 0.85%짜리가 위에 몰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분리 효율이에요. 기체 확산법은 분리 효율이 뭐 1대1, 1.1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1.1을 넘어선 거잖아요. 1.1. 그래서 이 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원심 분리기 상황을 보면 고속으로 돌리면서 온도 차이를 줬어요. 그러면 위에는 안쪽으로 235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위로 퍼올리는 이 스쿱이 이 안쪽에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주걱으로 퍼내는 거예요. 아래는 무거운 놈이니까 또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이 여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돌려가지고 구분을 해서 여기서 주걱으로 퍼내는 거죠. 그래서 퍼내면서 계속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원심 분리 효율은 속도가 빠를수록,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효율이 더 높아지겠구나. 그 효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기계의 성능에 따라서. 발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 예를 들어서 일본 로카쇼무라 같은 데도 네. 그러면 저런 방식을 쓰나요? 네. 똑같이? 네. 원심 분리기로 네. 해갖고? 걔네들은 탄소 섬유를 써서 더 좋은 그 원심 분리기.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지페 타입의 원형이죠. 스쿱이라는 그 주걱이 있는 거죠. 문제가 길이가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이제 그 진동의 그 전파가 생겨요. 잠대 효과죠.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때 이런 많이 생기고 이 재료의 어떤 그 주파수 고유 특성하고 회전 그 고유 특성이 만나면 증폭이 돼가지고 흔들거려요. 공진현상 같은 네? 공진현상. 네, 공진현상. 공진. 풀어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빌로우즈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 빌로우즈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 위에 아래가 만나지 않고 따로따로 그 진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풀어지거나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 마찰 용접이에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 작동을 해야 되지 흔들거리거나 그러면 금속이기 때문에 그 여기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길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길게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커 박사가 북한에 그 영변의 원심 분리 공장에 갔을 적에 빌로우즈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로우즈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죠. 마레징 스틱일 때. 그래서 그러면은 그 기술 원천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처음에 러시아에서 개발했어요. 이 지폐가 그 개발을 성공한 다음에 독일로 보내줬잖아요.
독일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협작해서 만든 회사가 유렌코예요. 유렌코의 기술자 집회가 만든 거예요. 자기 타입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여기보다 여기가 더 우세한 그런 기술 원천을 가지게 된 거죠. 러시아는 길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역시 빌로우즈 만드는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그 대신에 유렌코는 그런 쪽에서 막강한 이 서구의 그 기술, 기계공학, 전자공학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유렌코가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유렌코의 기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파키스탄에서 P1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원 원심 분리기 여기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죠. 중국은 러시아에서 턴키 베이스로 원심 분리기 공장을 가져왔어요.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 기술 원천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죠. 이란도 역시 파키스탄에서 나간 것이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일본, 인도, 호주 이런 거죠.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기계공학, 전자공학에서 굉장히 발달했다고 해서 얘네들은 길이가 긴 게 아니라 둥그렇게 큰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큰 원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고속으로 돌릴 수 있으면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층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다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압력을 빼가지고 진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공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크니까. 그래서 한동안 삽질을 계속 하다가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탄소 섬유로 로터를 바꿨대요. 그러면 좀 고속으로 잘 돌아가고 이런 문제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자꾸만 자기 기술 수준을 감춰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 어느정도 잘 돌리고 내려서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언론에서 나오는 로카쇼보라 문제가 많다고 막 나오는 게 블러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뭐 그거를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마리징 스틸이었거든요. 그 로터가 금속재였는데 지금 탄소 섬유로 바꿨다. 그 이후에 기술적인 문제가 별로 안 나타나요. 어렵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요즘에는. 네. 오게 높네요. 네? 우리는 없죠. 네. 됐어. 그렇게 안 됐어. 근데 보통 이런 기술을 할 때 처음에 R&D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파일럿 플랜트까지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겠느냐? 선임 거축이 한 15년 정도 이렇게 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걸렸죠. 독자적인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 독자적인 모델을 한 나라들은 대부분 20년 정도 이상 걸렸어요. 파키스탄이 좀 독특한 경우죠. 유렌코에서 배웠던 놈이 바로 와서 적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빨리 했던 거거든요. 이란은 파키스탄에서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 협상과 뭐와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길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뒤에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란인데 이게 이제 P2죠. 그래서 한 2m 정도 약간 넘는 거죠. 이 정도 폭인데 러시아 거 보세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원천 기술로 만든 것이 러시아는 작은 것을 다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유렌코 것도 검토하고 기술도 러시아 것도 검토를 했는데 러시아 것이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여기서 재료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처음에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초음속 9세대 원심 분리기를 개발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 비해서 미국 것을 보면 미국 길잖아요. 중간중간에 빌로우즈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계공학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서 자신 있게 만드는데 미국도 아직까지 유렌코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상 가동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다. 미국이 이제 기체 확산법으로 계속 하다가 중단을 하고 미소 간의 핵무기 협상, 감축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값싼 값으로 우라늄을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해요. 메가톤 2메가와트 이렇게 돼가지고 러시아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갖다 전원축 우라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발전소용으로 미국이 수입을 했어요.
미국이 몇십 년 동안 그걸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렸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차 확산포 공장이 다 끝나버렸고 가동을 중단해 버렸고 원심 분리기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거는 유랭코 지원 기술 지원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성능을 보면 예를 들어 이건 하나의 예예요. 이 분리능력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한데 좌우지간 P1이 2m짜리가 2 내지 3이었다 수. 그다음에 이제 P2가 1m짜리인데 5 내지 2배 정도 올라간 거죠. 지금 박시단이 P1에서 P2로 가서 이란도 IR2 P2 가죠. 여기서 카본 5로 넘어가서 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소재를 보면 이것이 알루미늄이고 이건 마네징 스틸인데 합금이죠. 여기서 카본 5로 넘어가면 분리 능력이 25가 되죠. 요거 2에서 5 내지 6의 4배, 5배 정도 되는 거죠. 미국의 유랭코 기술 요거 미국 쪽으로 가는 게 40. 그러면은 이 차이가 2에서 3에서 40, 20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로터 소재를 알루미늄에서 카본 파이버 쪽으로 가는 거죠. 속도가 가속 표면 속도죠. 미터 350m인데 이건 800m 초고속으로 돌게 되는 거죠.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기술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은 원심분리 성능이 많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수타르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타르로 넘어갈 때 핵융합 물질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 가지고 많은 논란을 거쳤는데 미국은 돈도 많고 기술도 많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여유로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바로 위력 증가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액체 중수소, 삼중수소 쪽으로 바로 갔는데 소련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많이 뒤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전에서 바로 운영하려면은 액체나 기체 상태보다는 고체 상태가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것이 중수와 리튬6 요걸 이용합니다. 요걸 보면 D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농축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리튬은 6가 있고 7이 있는데 6가 한 7.5% 정도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라늄 235는 0.7%, 이거는 7.5%. 화학적으로도 분리가 돼요. 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이 두 개가 요건 기체지만 요거하고 결합을 하면 고체가 돼요. 중수와 리튬6. 고체 상태만 기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라고. 고체 상태는 취급이 쉽잖아요. 요거를 층으로 덮어가지고 한 개 층을 융합물질을 원자폭탄 바깥에다가 씌운 거죠. 그렇게 되면 원자폭탄이 터질 적에 중성자가 나와서 리튬6를 때리면 여기서 삼중수소가 나와요. 그러면 삼중수하고 D하고 핵융합을 해가지고 원자수탄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한 게 사하로프 박사. 그 사하로프 박사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개발했어라고 말을 했길래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유명한 슬로이카 디자이너라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사회주의식의 개발 동료의 어떤 전통 같은 것, 특징 같은 것이 됐어요. 미국은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중수, 삼수소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데 소련은 그것보다는 고체 상태, 야전 운영이 좋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 커요. 그 다음에 한번 중성자가 여기 이거를 때리는데 소모가 되잖아요. 위력 증가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슬로이카 디자인으로 수폭탄 만들려고 그러다가 못 만들었어요. 너무나 크기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크기를 제한해 놓으니까 크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미사일의 항공포탄에 들어갈 식도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2단 형식의 수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6를 이용하는 이 방법이 사회주의 초기 개발 공론에 커다란 차이가 됐다. 이거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를 해서 우리 학회 북한연구원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발표하자마자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뭐라는 사람이 좀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러시아는 북한과 핵협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슬로이카 디자인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국정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리튬6를 운영한다는 게 국가과학술 계획이 있어서 2000년도 초반에
벌써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를 모 기관에다가 주고 때 논문에도 몇 번 썼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조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소탄 개발 경로에 차이가 생겼다. 미국의 내폭형 플라토늄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45년, 러시아는 소련은 49년도에 만들었다. 일단 미국은 바로 액체 상태의 중수소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기체 상태를 냉각을 시켜가지고 액체를 만든 다음에 이런 텔라올람 형식의 원뿔형 수소탄을 만들었다. 이건 너무 컸죠. 그래서 무게도 밀주톤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더 빨리 위력이 메가톤 단위의 수소탄을 만들었다는 거죠. 러시아는 소련은 그런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슬로비칸 디자인을 거쳐가지고 제1 아이디어, 제2 아이디어, 제3 아이디어. 그래서 제3 아이디어는 여기다가 저 플루토늄 원자탄을 집어넣고 장벽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요 리튬6 핵융합 물질을 집어넣은 것을 럭비공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터질 때 이 압력으로 복사 압력으로 이걸 압축을 해가지고 또 고속정정제가 나와서 여기서 리튬6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삼중수가 나와서 핵융합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3의 아이디어라고. 요것을 개발해냈는데 요거는 53년도 여기 55년도 이거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는 바로 항공폭탄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실전 배치를 먼저 했다. 수탄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가지고 자꾸만 아닐 걸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나 소련 사회주의권에서는 이것도 수탄이라고 그래요. 핵융합을 이용했으니까. 네. 중폭탄이라고 이제 이거 실험했을 적에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였더라. 그래서 폄하를 한 거죠. 이거 무슨 수탄이야? 이거 중폭탄이다라고 얘기했지나 소련은 무슨 소리냐 우리 수탄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탄을 만드는 방법이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우라늄을 탐산해가지고 기체 확산법으로 만드는 1번, 원심 분리법으로 만들어서 원자탄을 가는 2번. 그 다음에 해결을 가해서 원자로를 거쳐서 플루톤을 거쳐서 만드는 3번. 그 다음에 증폭탄이나 핵융합 물질을 만들 적에 원자로에서 리튬을 집어넣어가지고 삼중수를 만들어서 삼중수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가는 4번. 삼중수를 거치지 않고 소련처럼 리튬6D를 이용해서 간다는 5번. 이렇게 본다면 미국은 1번, 3번, 4번. 소련은 2번, 3번 일부, 그 다음에 5번.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미국은 전술운영 편의성에서 기술 우위, 그 다음에 자본 우위, 이런 쪽을 철저히 구현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전술운영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거죠. 다만 뒤에 소형 전술에 갈 때에는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삼중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중수로에서 저렇게 삼중수소 빼내갖고 하면 중수로는 중수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그 삼중수가 나온다기보다는 네. 뭐 중수로에서 삼중수가 나오는 원리는 네. 거기서 중성자가 들어가서 중수가 삼중수가 일부가 생기죠. 네. 그럼 그거만 따로 채집해갖고 예, 예. 아니 이거는 원자로가 중수로가 아니고 네.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리튬을 이용해가지고 리튬을 원료봉으로 써요. 그렇게 되면은 삼중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절대로 분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원자로에서도 풍소나 이런 걸 감속제로 쓰기 때문에 네. 그 감속제에서 삼중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 이건 이제 무기급 삼중수를 전용적으로 생산하는 군사용 원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형 전술핵 쪽으로 가보죠. 시간 컨트롤 어떻게 해요? 27분이라죠. 시간 잘 가네. 네. 핵탄두를 소요한다고 할 때 어떤 기술들을 이용을 하느냐. 처음에는 내폭탄, 기폭탄, 동그란 거. 동그란 거는 가늘게 만들 수가 없죠. 포탄은 날씬한데 이놈은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께가 커지니까 이걸 좀 날씬하게 만드는 방법 많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폭형 장치를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투포인트라고 해서 두 곳에서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판때기로 때려서 고르게 압축을 시키는 이거는 우리 선형자격탄 원리 보면 로켓포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 한쪽 면에서 이렇게 압축하는 그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폭 장치를 개량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폭약을 처음에는 뭐 TNT나 이제 컴퓨티션 이런 걸 썼었는데 DTP, TFT 좀 굉장히 그 고성능 그 민감한 폭속이 빠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적은 양으로 더 빠르게 압축을 하는 그런 방법. 요즘에 이제 둔감화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복합히트라는 거죠. 플루토늄하고 우라늄하고 같이 레이어 층으로 이렇게 만들면 플루토늄은 중성열 발생률이 좋기 때문에 그 위력을 하는데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라늄은 적은 양을 많은 양을 쓰더라도 이 그 자발적인 핵분열이 적기 때문에 어떤 그 둔감성을 좀 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도 적게 쓰고 고농주란도 적게 쓰면서 이렇게 그 복합히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플루토늄이 생산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렵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것이 핵융합 물질을 소량 첨가하는 거죠. 이게 그 보통 삼중소를 쓰는데요. 삼중소를 몇 그램 이렇게 그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고속중성자가 나온다. 그래서 그 핵물질을 적게 쓰더라도 삼중수가 조금 있으면 아주 그 분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데 이 삼중수의 양이 기체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몇 그램 그래서 이제 기폭 장치를 딱 만들어서 원자탄을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데 발사 직전에 이걸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중간에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삼중수 주입량을 전혀 주입하지 않았을 때 뭐 0.1kT. 그래서 조금 한 1g 집어넣으면 뭐 5kT. 그다음에 왕창 집어넣으면 100k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형 원자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자탄이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소형 전술핵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수소탄도 작아지는 거죠. 원자탄이 크기가 작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 1단으로서는 수소탄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소탄도 이제 위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다. 미국 원자로가 많아요.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삼중수, 이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고 가장 활동성이 뛰어난 그 원소잖아요. 저장이 힘들어요. 수소 저장 용기 얼마나 힘든데 여기다 그 금속에 이렇게 그 탐침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반감기가 짧아요. 12.3년. 12.3년에 이 삼중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여기 헬륨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헬륨으로 바뀌면서 압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저장 용기가 굉장히 그 만들기도 힘들고 취급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속에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삼중수 1g에 2천만 원 정도 돼요. 요거 그 하나 만드는데 5g만 집어 들어간다고 따져도 그것만데 가격을 받아요. 더구나 12.3년이면 완전히 없어져서 그러니까 반이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야전에서 운영하기에 삼중수는 상당히 어렵다. 이 분야에서 미국이 아주 앞서 있다. 그래서 소형 전술핵에서 미국이 많이 앞서 있었다. 그런데 전략무기 감축 협상하면서 특별히 전술핵 그 감축 쪽에서 양국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의의가 그냥 현실적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 특히 중국이 소형 전술핵들을 막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 다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쪽으로 갑시다. 우리 그 핵실험, 제가 지금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하나 시작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핵실험 목적 원인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나? 그래서 나는 이건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뒤집으려고 지금 처음에 이제 날짜로 뒤집었는데 지금은 한번 이제 연도로 뒤집어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기초과학이 있고 국방수요가 있으면 여기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설계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죠. 실험한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돌려서 새로운 원리, 새로운 원자탄 이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런 그 제품 설계나 장외 시험이나 중성자, 그다음에 이게 냉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임계하 실험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2006년에 그 북한에 1차 실험했을 때 제가 그 MBC 생방송을 6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MBC에서 도대체 갱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물어보길래 이거를 그려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달팽이형으로 한다. 나중에 북한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걸로. 그러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시공이 불편하고 측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 원리는 이거예요. 여기서 폭발을 하는데 가면서 확장이 돼가지고 봉쇄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실험할 때는 이 위력 판정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린단 말이에요. 그 돌리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나갈 때 속도가 줄어들면서 여기서 암석을 통해서 전파되는 압력이 이 동굴을 압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동기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봉쇄가 쉽도록 만드는 건데 이게 측정이 어렵고 시공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된다면 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실험부터는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TBC 중앙일보 아직도 이걸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거를 발표했지만은 약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런 식의 실험을 하는 나라가 어딨냐라면서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다가 측정관을 묻어요. 측정관을. 그래서 여기서 그 기체 포즈까지 해가면서 하고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측정 끝나는 거고 여기서 봉쇄한 다음에 꺾어가지고 기체가 억지가 못 나가게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는 그런 식이죠. 수직경도는 이런 식이에요. 박사님 그러면은 저 실험을 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기체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야. 근데 킨스나 이런 데도 특정하잖아요. 핵종 나온 거, 네. 없는 거. 그러니까 일반 이 공기에 없는 거의 안 나가요. 거의 안 나오는 측정해갖고 이게 핵질인지 아닌지 그렇게 파악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보통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은 지진파 가지고 참여한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방선 기체가 나오는데 방선 기체는 핵종 일부분이에요. 나온 거.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갱도를 만드는데 이런 거죠. 안전하게 봉쇄가 된다는 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파쇄 구역이 생기잖아요. 파쇄 구역이 생기는데 이것이 그 충격파가 바깥쪽으로 전파돼서 매질이 다른 쪽을 만나면 반사파가 생겨요. 일부는 공기적으로 나가고 일부는 반사파가 생겨서 여기서 요동을 하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충격파가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부딪히잖아요. 그럼 표면에 이렇게 그 무너지는 구역이 생겨요. 이걸 가지고 갱도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형성되는 게 보통 이렇게 그 등고선이 있을 때 등고선 꼭대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곡이죠. 계곡이란다. 그 뭐랄까. 능선은 네. 능선이 무너져 내리는 거는 갱도 붕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능선이 무너져 내리는 건 이런 것처럼 지표면이 붕괴돼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갱도가 붕괴되면 긴 게 여기서 붕괴가 돼요. 여기는 화강암 지역일 때 화강암 지역이잖아요. 붕괴도 마찬가지인데 화강암 지역일 때 폭발해서 딱 하면은 확장하다 딱 멈춰요. 그 다음에 온도가 뭐 이렇게 왔다가 주변의 암석을 다 녹이는 거죠. 흘러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서 압력이 떨어지면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침리라고 해서 굴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 고체와 액체 상태는 여기서 녹아내린 암석과 같이 굳어가지고 유리처럼 되버립니다. 갇혀버려요. 일부가 기체가 돼서 이 암석층을 통과해가지고 나온다. 제논이나 뭐 이런 그 요드나 이런 것을 갖다 판단하는데 북한이 1차 실험 때는 좀 나와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1차 실험은 아무래도 기술이 좀 그렇다. 그때 2차 이후로는 발견을 못했어요. 봉쇄가 잘 됐다는 거죠. 화강암 지역일수록 봉쇄가 잘 돼요. 그 석영 규소 성분이기 때문에 유리가 잘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싹 갇혀버리는 거죠. 아니 그 최근에 보면은 뭐 거기서 뭐 방사능 물질이 그 지하수에 오염 뭐 해가지고 뭐 배고 흘러내리니만 이러는 뉴스가 서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난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탈북민들이 뭐 데이터를 어쩐 내가 그 통일부 자문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전수조사 다 했어요 이미.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원자력 그 핵이랑 좀 방사력 저기 실험 저기 있잖아요. 예, 원자력 병원도 있고 다 했어요. 없어요. 감마선 같은 건 안 나와요. 네? 감마선. 감마선은 그냥 흐름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네.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 지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콘크리트하고 맨 마지막에 경락 건물을 착폐를 할 때 예. 하는 이 콘크리트를 해갖고 이 철판 라인업 플랫하고 콘크리트를 하는 이유가 감마선의 콘크리트를 못 뚫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네. 그 안에 핵 분열 물질이 있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원자탄 한번 꽝 한 다음에 그다음 없어요. 아, 그렇죠. 연속적이지 않죠. 예, 그 다음에는 방사능 물질에서 2차 방사능 물질 된 거, 거기서 반감기 거치면서 조금씩 나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용량이 워낙 작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100톤 쓰잖아요. 네. 7톤 그 해결을 쓰잖아요. 이거 5kg 써요. 몇 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꽝 하면 이걸 끝나는 거고, 그거는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체르노빌이나 이런 데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감속제가 흡연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오염되는 게 더 커요. 일본의 후쿠시마는 수소 폭발한 거죠. 예. 사용 연결해서.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가지고 핵실험장하고 비교하는 건 그건 난세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능 물질이 아까 그 95%가 갇혔잖아요. 그 참 그 답답한 말씀이 그 물이 그 지하수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녹아 나온다는데 아니 꽝 하면 1억 도인데 거기 물이 어디 있어요? 다 만들면 네? 그날 증거해야 되는데 네. 물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다 물어져 내린 다음에 그 붕괴돼가지고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들어간 다음에는 유리처럼 굳어진 다음에 거기로 뚫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녹여낼 수가 양이 한계가 있는 거고 혹시 균열이 생겨서 들어갔다 이거야. 녹아내렸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삼중수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삼중수소는 이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기 샌프란시스코 거기 갔었잖아요. 이렇게 터널에서 고인 지역이 생기는데 거기서 농축이 돼가지고 누적이 돼가지고 한동안 축척이 됐을 적에 거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스트론튬이나 이런 세슘 같은 것들은 녹아도 지하수 통해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거운 염석이고 이온을 떼요. 주변에 암석이 흡착이 돼요. 그러면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으면서 그러면서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염수 문제 없더라. 지금 그 전 세계 그 학자들이 다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미터를 가느냐. 1년에 9미터 갔어요. 그러면은 10년, 90미터, 100년, 900m, 1km잖아요. 100년이면 반감기 3번 걷어요. 수련은 반감기 30년이란 말이에요. 그 세슘, 그거. 그러면은 한 120년 지나가면은 실제적으로 5kg, 10kg 터진 것에서 총량이 얼마나 방사능이 나오겠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잠깐 비교해서 그래요. 치르노빌에서 무슨 몇 개 나라를 갖다 다 음식이고 그랬다 얘기하는데 핵물질 총량에서 벌써 그 몇백 분의 몇천 분의 1분이 안 되는 양이 터졌고 주변에 그 흑연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항공 빵 해가지고 다 분열된 다음에 네. 줄어드는 건데 감속제 없으니까.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 거 그거는 넌센스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있으면 지금 사람 못 살아야 돼요. 살잖아요. 네. 우리 그 저기 저 육군화학학교 화생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방사능 물질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핵폭발에서 방사능 물질은 하루에 몇 분에서 팍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열흘 되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밀집진 지역이 있어서 밀집된 지역은 이렇게 그 오염적 표시해놓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폭심에도 가봤고요. 다 가봤어요. 그 사람 살아요. 네. 사람 살진 않지. 네. 살진 않지만 그러나 가서 다 봤다.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또 하나 무슨 핵실험할 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핵실험에서 무슨 태풍이 부니까 태풍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냥 거야. 제가 탈북자를 안 믿는 네. 탈북자들 원자핵공학과 교수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원자핵공학과 핵무기 만듭니까? 원자핵 발전소. 탈북자를 아무튼 2톤 정도만 보면 나는 이만 보이면서 뽑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그래.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역학조사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지금 분단 상황이랄지라도 북한이 건의를 해서 같이 역학조사 하자고 건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게 유효가 됐어요. 유효가 됐다도 치더라도 지금 보면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반복 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유리해야 되잖아요. 깨지고 나서 또 유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옆에서 터지면 얘는 유리가 되고 얘는 깨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총량하고 지하수도 흘러나오는 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대비해 봤을 적에 6번 정도 실험한 거 가지고는 큰 적이 없다. 풍계리하고 길주하고 민간인 거주지역하고 40km 떨어져 있어요. 그 수계가 굉장히 길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쉽게 빠르게 많은 양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그 네바다 사박이나 이런 쪽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됐던 것은 지상에서 핵실험이 있을 적에 가장 큰 문제가 컸던 것은 지표에서 커다란 호수가 생기는 핵실험.
그게 옛날에는 평화적인 목적의 핵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하나 없애고 도로 뚫거나 무슨 이렇게 도시 건설할 때 그렇게 실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렇게 생긴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그 호수가 죽음의 호수예요. 지금 뭐 사나요? 네? 뭐 물고기 거기 차단해놨어요.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실험 봅시다. 북한이 이제 6번 실험을 했는데 뭐 1차는 폭발 핵실험, 2차는 위력 증가, 3차는 소형화, 4차는 수소탄, 5차는 표준화, 6차는 대형 수소탄에서 1차, 2차, 3차까지는 뭐 원자탄이고 3차에서 5차로 들어가서 미사일 쪽의 표준화고 4차에서 6차가 이제 수소탄. 그래서 3차에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위력 판정 공식은 뒤에 봅시다. 위력 판정 공식은 먼저. 그래서 이제 1차 핵실험이 직선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은 그 달팽이형일 수 있으나 이거는 뭐 했다. 여기서 6차 핵실험까지 있는데 3번 경도가 요게 한 500m, 여기 한 300m만 500m 이 정도 그 높이면은 고위력 실험을 못 해요. 아주 높아봤자 한 4, 50kton. 이런 거 작은 거는 한 15kton, 20kton. 안전 강도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건 소형 저수력 실험용이다. 이건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6차 핵실험하고 비슷한데 150kton. 최대 위력으로 한 250kton 정도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안전심도를 생각했을 적에 그리고 뭐 6차 핵실험하고 비슷한 정도다. 그러면 이건 수소탄 실험용. 북한이 미래를 볼 때에도 소형 전술핵과 수소탄 쪽으로 양쪽으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위력 판정 공식 얘기할 적에도 제가 이제 그 얘기하기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산출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면서 수분이 꽉 차 있어서 전혀 그 거의 그 이렇게 그 틈이 없을 적에 우리 그 권투 선수가 손 하나만 딱 치고 바로 뒤에 이제 그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칠 때는 주변 암석이 부드러운 암석일 때는 딱 쳐도 뒤에 위력 거의 진파 안 나타나는 것처럼 핵실험할 때 주변의 암석의 유형에 따라서 위력 판정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산팔루스에서 뭐 풍계리 벌써 280km 얘기하는 건 그거는 네바다 사막의 모래 부드러운 암석에서 적용하는 식이고 풍계리처럼 단단한 암석에 적용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위력은 그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면서 기포가 거의 없는 경우인데 그렇겠느냐. 일부 기포도 있을 수 있고 균열도 있고 단층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맨 아래 단단한 암석이면서 꽉 찬 거, 단단한 암석이지만 조금 그 균열이 있는 거, 그다음에 좀 이렇게 부드러운 암석일 경우에 이 차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위력이. 그래서 저는 단단하되 꽉 찬 거, 단단하되 좀 빈 거. 그래서 이렇게 바운드를 두어서 하한선, 상한선 이렇게 만들어요. 제가 이게 만든 거는 중국하고 똑같아요. 중국에서 1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미국에서도 전문가들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물론 미국의 일부에서 뭐 지진파 위력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뭐 6.몇 이런 식으로 밝혔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그 측정할 때 여러 곳에서 측정하는 그 지진파 위력이 다 달라요. 그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전파돼서 오는 그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절대 수치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누적해가지고 그 이 경험치로 그 만드는 공식을 써야 된다. 저는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형을 만들었다. 기본형은 이제 1차, 2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차하고 2차는 플루토늄을 썼을 것 같다. 그 당시만 해도 공수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3차, 보통 이제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쪽에 문제가 됐던 것이 2002년 캐리 특사가 이제 들어갔을 쪽에 2010년인가? 2002년인가? 2010년? 내가 그거 좀 헷갈리네. 그때 이제 문제가 됐는데 해커 박사한테 원심 분리기 공장을 보여준 게 2010년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앞서쪽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3차 실험했을 때에는 이 내폭형 기폭장치 안에 플루톤 대신에 고농축 우라늄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크다. 뭐 아니면 정부 판단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이때부터 3차에서 5차로 가는 거는 대량 생산 얘기를 했거든요. 플루토늄은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얘기했을 적에는 이거는 아마
고농축구라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고농축구라님을 내폭형 기폭장치에 탑재한 이런 식의 표준화를 생각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1단으로 쓰는 수소탄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4차는 위력이 작은데 이거는 수소탄 원리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1단하고 2단이 있을 적에 1단은 많이 넣고 2단은 조금만 집어넣는 원리 실험을 해요. 핵융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오히려 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4차 위력이 적잖아요. 그러나 6차는 제대로 위력이 나왔다. 여기서 뭘 사용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식으로 리튬 6D를 사용했을 것이다. 북한의 그 국가과술 계획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중수 농축이 나오고 리튬 6 농축이 나와요. 삼중수는 없어요. 삼중수는 연변에 있는 그 오메가2 원자로는 RT2000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워낙 그 제한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량 생산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식으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삼중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수입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이거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중국에서 많이 연구를 중국 사람으로 만나기 때문에 사회주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왜냐하면 전술훈련 편성이 굉장히 좋고 경제성도 탁월하고 물론 좀 작게 만드는데 제한이 있으나 그거 가지고 뭐 자기네들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산 31은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핵물질 생산량 플루토늄 생산량은 거의 뭐 그냥 크게 그 차이 없이 생각을 하는데 고농축우라늄이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영변이 있고 강산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개량에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원심 분리기에 의한 고농축우라늄 생산 시기가 언제겠느냐? 해커 박사한테 보여준 건 이때인데 이거보다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80년대 말에 88년부터 국가과술 계획 3차 과술 계획 3개년 계획을 2번 했는데 그때 이미 우라늄 농축이 있어요. 80년대 말에. 그 다음에 94년에 파키스탄하고의 그 협정에 의해서 원심 분리기가 이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북한의 국가과학원 연구개발 조직을 보면은 기계원연구소 산하에 원심 분리기 연구소가 있었어요. 90년대.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서 없었어요. 그거 왜 없어졌느냐? 응용 연구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국방 쪽으로 이전했을 것이다. 그거는 사회주의라서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 시기가 내 생각에는 2005년도까지도 정도로 앞당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원심 분리기 몇 대겠느냐? 그래서 뭐 만 대 얘기하는 건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의 국가기술 계획에 카본 파이버가 있어요. 연구과제로. 이것도 이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에 그 핵물질을 얼마나 쓰느냐. 고농축우라늄 처음에는 뭐 60kg 이상을 썼지만 지금은 20에서 25kg이 정량이다. 내폭경, 비폭경에서는 더 적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루토늄도 뭐 처음에 6.4kg 썼고 이번에 7kg 썼는데 이것도 2kg 이하로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에다가 말을 하기를 2kg 썼다고 2차 시험 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 비트를 쓰면 양을 더 줄일 수도 있다. 그래서 탄두 수는 이런 변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총 언제부터 했느냐, 원심 분리기 수량이 얼마냐, 그동안 누적한 생산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탄두당 핵물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위력은 플루토늄하고 고농축우라늄 같이 쓰게 되는 게 제일 센가요? 아니에요. 그건 설계하기는 아니에요.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고 좋겠으면 좋겠으면. 저거는 이제 플루토늄을 줄이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같이 쓰다 보니까 같은 물질 안에서, 같은 폭탄 안에서 플루토늄은 빨리 분열하고 우라늄은 좀 늦게 분열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이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돼요. 플루토늄을 절약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휘트 원심 분리기 중에서 로터, 그 마린 스틸을 어떻게, 그 로터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마린 스틸을 만들어서 두들겨요. 조직을 치밀하게 하죠.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균일하게 두께 1mm 정도로 하게 만들어서 로터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핵심 설비가 유동성 연기 플로퍼잉 머신이죠. 이게 김정일이 찍은 옛날 설비가 있고 김정은이 찍은 신형 설비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그 수질 통제 품목인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러시아 통해서 들어갔을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러시아 사람한테 얘기하면 중국 통해서 들어갔을 걸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메이커가 어디? 그지? 알수 있어. 스웨덴, 아. 스웨덴이에요. 네.
두 나라 사람 같이 있을 때 물어보면 모르겠어 그러세요. 유동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어도 2대 내지 3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이제 제가 저 이거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가지면 P2 원심물리기 1년에 1000대 만든다. 이거 가지고 구형 가지고는 500대를 만든대요. 그럼 적어도 1년에 1500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저거 가지고 뭐 미사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게 있기 때문에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1000대 정도 계산하면 언제부터 했느냐. 이 김정일 시대부터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대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변에 2000대, 2000대, 뭐 4000대라고 생각을 하고 강선에 10,000대라는 사람도 있고 12,000대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른 곳에 또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정보 판단의 문제라서 내가 말할 것은 없으나 10,000대라고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게 아니다는 거죠. 네. 이거죠. 이게 유명한 사진 아니에요? 2009년대 잊어가지고 이게 사진이 나왔을 적에 이게 희천에 연구소 저 공장 시찰했을 때 사진인데 이걸 뭐 정부사였던 저도 찾아오고 여러 번 돌아다니는데 이게 뭐냐 원심물리기 아니냐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걸 중국 사람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걸 보여줬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P2 원심물리기도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란에서 카본 파이버 만들고 통상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수명은 공장 이 조건하고 가동 조건이 마린 스틸은 합금이거든요. 합금인데 마린 스틸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상원 합금에서 상용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드는 예술처럼 잘 만들면 굉장히 오래 거의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열을 받아서 합금 쪽에서 상용성이 해파되면은 균열이 생기겠죠. 치수가 바뀌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는 빌로우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2개를 연결하거든요. 그 빌로우지에서 파괴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화산 32를 뭐죠 작아졌단 말이에요. 아직 실험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작아졌을 적에 북한이 어떤 기술을 적용했겠느냐? 아까 소형화 기술 얘기했었잖아요. 리니어 임플로전, 2포인트 임플로전처럼 기폭 장치를 개량했겠느냐? 고성능 폭약을 썼겠느냐? 북한은 고성능 폭약 만드는 걸 보면 RDX까지는 만들죠. 네, 그러나 그 뒤에 DAT나 TATV 같은 거는 만든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나는 뭐 민간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뭘 썼겠느냐?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핵물질을 뭘 썼겠느냐? 분홍축 우라늄만 썼겠느냐? 플루톤과의 복합 기술을 썼겠느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핵융합 물질을 뭘 썼겠느냐? 리튬 6 요거 이제 소형 전투력이라고 했을 적에 핵융합 물질을 전혀 안 쓴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작아졌을 때 요 기술만 적용을 하면은 위력이 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력이 뭐 그렇다는. 그런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게 뭐 그렇다는지를 아느냐. 이제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탄두가 있거든요. W80, W30 이렇게. W80은 수탄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 W30 얘기하는 사람인데 W30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T를 사용했어요. 이런 기술 다 쓰고 삼중선을 쓴 기폭장치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여기다가 삼중선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북한의 삼중선 생산량이 워낙 제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2 원자로 가지고 삼중선을 1년에 몇 그램 생산할 수 있느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뭐 미국의 어떤 데는 뭐 90g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 원자력 연구소 정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년에 6g, 7g.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국방부에 20g까지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20g 만들어서 여기에 5 내지 10g 들어가면은 이 폭탄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요?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년 되면 절반으로 팍 줄어들고 취급도 곤란하고 야전 운영 편의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군인이라는 거는 야전에서 특별한 절차 하나를 더 거치지 않고 바로 쏘는 것을 원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부대는 우리 1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감시하고 바로 타격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 소련식, 중국식을 생각하면은 안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위력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극단적인 설계예요. 핵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실험을 아직 안 했을까? 이런 것이라고 해도 핵실험을 해야 되고 요걸 썼더라면 더 핵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핵실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발수단 밑에 뒤에 8개 나오는데 저는 투발수단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부 다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사포, 수랑미사일 어뢰인데
너무 표준화 범위가 넓어요. 같은 탄두를 거기다 적용시키는데 탄도 미사일도 같은 탄두를 쓰고 어뢰도 같은 탄두를 쓰고 그다음 순항 미사일도 같은 탄두를 쓴다. 왜냐하면 이 투발 수단들이 탄두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 탄두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 가속도 뭐 등등 돼서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투발 수단이 다 다른데 그럼 여기에다가 일률적으로 표준화를 적용했을 적에 오히려 탄두가 투발 수단의 성능을 제한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무게, 특별히 순항미사는 무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다. 다만 이게 뭐냐면 탄두, 탄체 분리형이 아니에요. 일체형이에요. 전부 다. 그 노동 이후 그다음에 스쿼트 개량형 정도가 탄두하고 그 탄체가 분리돼가지고 이제 날아가서 탄두만 날아가는데 분리형이 아니라 일체형이면은 소형화를 좀 덜하더라도 여기서 중성재 발생자 컨트롤 장치 일부를 탄체에다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형화에서 좀 다른 유형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면에서는 일종의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거는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 표준화는 너무 과한 표준화다. 나중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과 어뢰는 따로 탄두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차기 소형 탄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차기 소형 탄두 제가 얘기하는 게 핵지뢰 뭐 이런 거예요. 어뢰도 마찬가지죠. 이건 위력이 작아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 4431의 신뢰성을 확인한다든가 차기도약 기반, 차기도약 기반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걸 가지고 수탄 소형화에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 다음에 내가 삼중수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냐 생각했을 때는 다 핵실험을 해야 된다. 삼중수가 들어갈 때는 핵실험이 필요하다. 굉장히 컨트롤이 힘들고 시뮬레이션이 안 된 중국의 그 국력물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옛날에 그런 게 떠 있었어요. 삼중수 그 쓰는 것은 정말 그 시뮬레이션도 안 되고 힘들다. 네, 그런 얘기를 쓰죠. 이건 이제 레이저 핵융합 장치인데 이건 수소탄 실험할 때 핵융합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 핵융합 상황은 일반 상황에서 그 모사가 안 되죠. 또는 전기를 축적해가지고 그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여기서 반사시켜가지고 요점에다가 그 많은 그 모서관에다가 그 핵융합질 집어넣고 거기다 압축을 시키면은 1000만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인데 중국에서 쓰는 걸 북한에다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과대학에 이제 설치해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탄 쪽에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성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표를 보면 중국만이 그 신뢰성, 정비율성 이런 것이 있는데 북한의 원자력 산업이 미국을 보면 핵물질 생산은 이제 그 에너지부에서 하죠. 거기서 뭐 다 원자력 발전소 운영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연구개발 투자하고 모두 투자해가지고 저렴하게 생산해서 국방부 쪽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없죠. 돈을 벌 수가 없죠. 전부 다 국가 투자에 의해서 저 긴 거를 갖다 다 국방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단절이 많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많은 그 문제점들이 발견한다. 인계응계도 많이 동원한다. 그런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 노화 방지에서 핵물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치유화나 부식이나 이런 그 운영 유지 보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 성능 투발 수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위력, 사거리 및 정확도, 발사 준비 시간, 투발 수단 다양화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미사일 하시는 분들보다 많은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힘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 체제를 현대화한다.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혁명적인 변화죠. 그래서 뭐 발사 준비 시간도 짧고 이 조작 기능도 간편해지고 운영 그 차량 개수도 그 간편해지고 그렇지만은 액체는 여러 차가 따로 따라가서 저 텔의 무게가 가벼워도 되지만 텔 위에 실린 그 비싼 무게가 가벼워도 되지만 이거는 다 그냥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밀도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다. 텔의 성능이 좋아야 된다. 전기기 발생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정밀하게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으나 더 고성능 고체 추진제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크기도 줄어들고 무게도 줄어들고 사거리는 늘어난다. 미국의 그 미지트맨 조금 소형 ICBM 있어요. 그거 성능이 고체 추진제 성능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그 만들었는데 전에 이제 북극성 시리즈 SLBM하고 그 이 시리즈를 보면은 HTPB예요. 중국이 그 80년대에 썼던 방법이죠. 하이드록실 터미네이트 폴리부타디엔. 폴리부타디엔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동차 타이어 안에 카본 블럭 집어넣은 게 타이어잖아요. 폴리부타디엔 고무 안에다가 카본 블럭 섞은 게 자동차 타이어예요. 그러면은 카본 블럭 대신에 알루미늄 가루하고 AP, 그 아모늄 페록사이드 가루에서 집어넣은 게 그냥 이거예요. 이게 고체 추진제가 자동차 타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타이어도 잘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아모늄 페록사이드하고 알루미늄 가루가 타면서 추진제가 돼가지고 잘 날아가는 거잖아. 굉장히 안정성이 좋아요. 수명이 한 20년 가요. 그리고 그 성능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HDPP를 써요. 우리도 현무 시리즈 초창기는 다 이거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방사포에도 쓸 수 있고, 원화가 있고, 다 쓸 수 있고, 비추력도 좋아서 이걸 쓰는데 이게 문제가 추력이 추력은 액체가 제일 좋습니다. 단무게당. 그런데 고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이걸 쓰는 거지만 이걸로 ICBM을 만들려니까 더 크게 만들어야 되네. 중국이 직경 3m짜리 만들었어요. 길이도 엄청나게 무게가 수십 톤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ICBM 만들려니까 그 자체 덩치가 커지니까 테일이 또 커져야 되고 여러 가지 잔해가 많다. 그래서 이거 ICBM 우주 발사체 쪽으로 많이 쓰지만 도대체가 이 ICBM 용어는 잘 어렵다. 특히 SLBM. 잠수함에 들어가면 더 작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잠수함에서 ICBM을 쓰려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NEP. 나이트레이트 에스터 플라스타이드 에스터 해가지고 이게 질산 에스터 계통이거든요. 이 질산 에스터 계통 요거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쯤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능이 좋아요. 질산 에스터가 우리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폭약이거든요. 요걸 쓰면은 비추력이 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중국 ICBM은 다 이거예요. NEP. 90년대 개발을 해가지고 2000년대 이렇게 다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CL20를 봤어요. 차이나 클레이 20. 이거보다 더 개선된 고성능 추진제죠. 미지터에는 다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미국에 뭐하고 똑같아, 러시아에 뭐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성능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헛소리.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국제 추진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CL20를 개발해서 적용했다 그러면 이건 ICBM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아직도 HDPB라고 그러면 아직 멀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18을 보니까 색깔이 벌겋으네요. 그게 NEP의 특성이거든요. 붉으스만 줄산의 스타일가 벌게요. 그래서 NEP 쪽으로 갔나?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응용을 하면 ICBM 쪽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체 추진제하고 액체 추진제가 이제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액체는 여러 특성 빼놓고 재진입체 발열만 생각하면 되죠. 앞에 탄두 부분에서 발열이 심한 거죠. 그다음에 엔진 노즐 부분은 액체를 갖다가 순환을 시켜서 벽면을 그렇게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격벽을 만들어서 액체를 한번 순환시켜요. 그러면서 냉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료는 뜨끈뜨끈해져서 올라가는 연소를 하고 그다음에 엔진 노즐은 냉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즐 부분은 발열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고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고체는 모터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화염이 분출되기 때문에 고체 미사일은 탄두뿐만 아니라 이 노즐 스로워시라고 그래요. 여기도 방열을 신경 써야 돼요. 여기가 더 엄중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 추진제 개발 이건 몸통이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고 요게 탄두 앞부분 재진입체 쪽이고 요게 노즐목이거든요. 요거 만드는 것이 앞에 탄두 재진입체는 재진입 시간이 고도하고 한 10km 거기서 한 1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고열을 견디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노즐목은 연소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1시간이라 그러면 그 1시간 다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방열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상마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이게 탄두 부분은 지 스스로 승화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지고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하고 SiO2 이런 특수한 소재를 넣고 거기다가 하프늄이나 아니면 탄탈륨이나 이런 내열하는 그런 금속 갖다가 다 더 집어넣어가지고 3차원, 4차원으로 만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얘네들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 화성 17호가
상당히 장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시간을 비행했다는 거는 뒤에 노즐 부분이 견뎠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래서 진전이 있는 거 아니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거는 중국에서 이제 이거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도 미사일 부착형인데 탄도 미사일 부착형이 가장 쉬워요. 탄도 미사일이 이제 그 올라가서 그 굉장히 속도가 높고 고도가 높아졌을 때 떨어지면서 이 그 분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초음속이 나와서 그 유지가 되면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통신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소재 쪽에서도 굉장히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시스템 총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다음에 탄두 기동 같은 경우에도 이 부스트 뭐 풀업 그다음에 이제 뭐 8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transition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젠거라는 사람이 2000년 때 그 독일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개발을 한 거,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 공기密도가 이렇게 그 대기권 진입할 때 위아래 차이가 있을 적에 거기서 한 바퀴 이렇게 탁 튀면은 이 물수제비 효과 때문에 튄다. 처음에 이거는 그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이었어요. 속도를 줄이는 그 승기의 방법이었어요. 첸저센이 한 얘기는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 떨어지는데 이렇게 기동을 하면은 이 정도 사거리 미사일 가지고 파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첸저센이 칼텍에 있다가 자기네 그 지도교수 따라서 독일에 항복한 다음에 거기 기술조사단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폰 브라운 박사를 만나서 보고서 쓰도록 하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칼텍에서 그 제트 추진 그 교과서를 직접 집필했단 말이에요. 이 분야 최고 권위자죠.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래서 중국에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응용을 해서 그 자기네들 미사일에다가 이런 초음속 미사일, 탄두기동형의 이런 것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동을 풀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업이 없는 그냥 활공하는 이런 식의 탄도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에너지 그 손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튀는 건 제거 탄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건 첸시스 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풍 뭐 시리즈 17나 이런 것들이 이런 첸시스 탄도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펠컨 미사일 옛날 건데 이런 것도 이렇게 튀잖아요. 이스카데르 계열이 저그 풀업 해갖고 예, 되잖아요. 예, 우리 예. 한번도 거기서 했던 거.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풀업하는 기동은 주로 러시아 제도 쪽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풀업이 없이 수평으로 기동하기 힘들죠. 어느 정도는 다 풀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저 풀업 기동도 저 최재수 박사가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제거 원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각 나라들이 자기 기술 가지고 다 개발해. 이 원리니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거는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실전 배치했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은 이런 쪽에 치중한 게 아니라 순환미사일 쪽에 치중했단 말이에요. 이쪽은 아직까지 좀 덜 했는데 요즘에 엄마 뜨거라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도 탄도미사일보다는 공대지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스칸데르가 발사가 됐는데 뭐가요? 이게요. 한번 기동을 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속도가 줄어들어요. 기동을 여러 번 할수록 속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격이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술 교육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 풀업 기동을 어떤 경우에 응용을 하느냐.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고고도 방어망 뚫고 저고도 방어망 뚝 떨어지는데 고고도 방어망은 디코이를 통해서 뚫고 저고도 방어망 밑으로 활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파고든다. 내지는 고고도 방어망 바깥에서 떨어져가지고 한번 풀업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풀업을 해가지고 저고도 방어망을 파고든다. 이런 식의 방어 돌파 수단으로 이 풀업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바깥에서 한번 풀업을 하지만 이 중간으로 이렇게 길게 활동하죠. 30에서 50km 고도로 쭉 활동하다 뚝 떨어져요. 여기서 한번 풀업했을 때 이 쭉 가는 동안에 속도가 쭉 떨어지는 거죠. 한번 기동을 하면 여러 번 기동할수록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떨어질 때 초음속이냐 이거는 얼마 정도의 초음속이냐 이건 따지는 거죠. 떨어질 때 초음속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됐을 적에 기동을 여러 번 할 수가 없다. 특별히 탄두 탄체 일체형일 때 둔탁하죠. 네. 북한이 아직까지는 탄두 탄체 일체형으로 기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북한 거는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중간을 파고드는 전략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EMP가 있는데요. 핵폭발이 일어날 적에 공기 중에 공기 밀도가 달라지는데 80km 이 정도의 이온층 전리층이 있어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그 전자적인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것을 그 라디오파나 뭐 그 레이더파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산란이라든가 반사라든가 그러면서 그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핵실험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까지는 화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되지만 더 높이 올라가서 할 때는 여기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무슨 방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화구가 형성이 돼요. 길게 확산이 돼요. 더 높은 곳에 던지면 더 넓게 그 대신에 이 층은 이렇게 그 제한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형성되는 그 방사선 중에 X선, 감마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30에서 50km 고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공기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거기서 EMP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 전자기기들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은 이거 EMP를 발견한 거는 60년대죠. 상대방이 ICBM이 날라올 때 이쪽에서도 핵 미사일을 쏴가지고 중간에서 핵으로 핵을 요격하는 그 실험을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실험을 했는데 그때 실험을 할 때 레이더가 교란이 되고 라디오가 중단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왜 문제가 생겼겠느냐 하고 연구하는 중에 이 EMP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EMP를 목적으로 한 실험도 했으나 63년부터 공중 우주에서 핵실험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쪽의 기술 발전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IT 기기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EMP 효과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를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중국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많은 이쪽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책 그때 EMP 해가지고 제가 2010년에 이제 고고도 핵폭발해서 인사이트를 하나 냈거든요. 그걸 냈더니 바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홋카이다에서 EMP를 연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다 줬어요. 육사하고 같이 번역하겠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번역은 못했대. 두꺼운 책 읽고 중국말은 한자 세제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번역을 못하더라고. 번역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EMP 이런 것이 있고요. EMP는 지구자기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북반구에서 터트리면은 북반구 미도에서 반대편의 남반구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구자기장 영향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터지면 미도가 우리가 한 30m 되면 아래쪽으로 30m 거기 어딘가요? 필리핀 호주나 이런 쪽인가요? 네. 그런 쪽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거기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습니다. 그다음에 위도에서 동일 위도에서 터뜨릴 쪽에 적도 쪽을 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터뜨렸다면 남쪽으로 피해가 더 많이 가고 북쪽은 피해가 덜해요. 이게 분포가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속의 방향에 영향을 받나 보죠. 예, 지구자기장 방향, 자석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고도에 따라서 영향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100km 이상 고도일 때는 인공위성 쪽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X선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X선에 의한 인공위성 파괴가 바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는 어떤 영향력, 자기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은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돌 때마다 조금씩 피해가가지고 특히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위성 수명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상공에서 어느 정도 고도 위에서 EMP탄을 터뜨렸다. 예를 들어서 100km탄에서 100km 고도에서 터뜨렸다 그러면은 전 세계 위성 중에서 저궤도 위성은 다 일주일 내에 영향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모르겠어요. 뭘? 지판사판. 네? EMP탄은 아직까지 메커니즘이 분명하지 않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자기들도 피해를 본다.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후유증이 오래 간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사우디가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저고도에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적어도는 이제 몇 킬로? 10km. 10km면은 범위가 좁아져요.
네. 서울권이나 그럴 수 있죠. 저고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핵폭발 고도가 화구 반경보다 약간 위에 떠서 이제 그 폭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핵폭발 효과가 충격파, 그다음에 광복사, 잔류방사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격파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힘이 커지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효과가 없는 거죠. EMP탄 터뜨릴 땐 충격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광복사는 위로 올라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눈을 멀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멀리 그 해서 그런 쪽의 목표일 때는 약간 높게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EMP는 아래로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충격파, 낙진 이런 것을 섞일 때에는 EMP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얘기할 때 EMP 피해가 뭐 1%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피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지 충격파하고 저 화구 피해 범위 내에서 발생한 EMP 효과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중성자탄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랍니다. 중성자탄이 삼중수 양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게 중성자 발생 교율을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요거는 위력이 작을 때, 위력이 작으면은 충격파 범위가 굉장히 몇백 미터 안에 국한되는 방면에 중성자가 좀 넓게 가가지고 그 탱크 안에 드는 인원들을 그 살상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위력이 어느 정도 커지면 요 중성자 그 파괴 범위보다 충격파 피해 범위가 더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EMP도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이거는 폭발 고도하고 지역하고 위력하고. 그래서 이제 기술 준비도 가지고 이거 북한의 최대 약점은 대량 생산과 유지 보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대부분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이런 거 실험하는 것들은 요 체계 통합 단계에서 실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원자탄 실전 배치 단계다. 고체도 그렇다. 급속 미사일은 체계 통합 단계다. 그다음에 사기 소형 전술핵이나 차기 잠수함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개발 연구 단계가 아니겠느냐. 다만 우리가 북한의 전술적인 성능을 논할 때에는 요 단계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요 단계까지 간 걸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운영하는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구비화되거나 예. 장착이 그것도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분야별로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클리어 풋볼 같이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과 투발 자기가 직접 명령 내리고 지휘체계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오래 걸리고 왔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네 방식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운영이 정교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잘 방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면에서는 취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칭차 실험 북한이 지금 지원하는 핵물질을 다양화하면서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농축우라는 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플루토늄은 핵탄두 소형화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 원자탄에 유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생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플루토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탄에 들어가는 1단에 쓰거나 복합 피트를 만들어서 특수목적으로 쓰거나 증폭탄에 쓰거나 아주 굉장히 소형 전술핵 쪽으로 쓰거나 소형 전술핵도 플루토늄이 들어가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플루토늄을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를 갖다가 확보를 했겠느냐, 얼마나 했겠느냐, 이걸 활용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야포탄. 그래서 옛날 전술핵을 보면 우리 미군은 150mm 그 야포탄에 다 포탄을 썼죠. 중성자탄도 여기다 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데이비 크라켓이라 가지고 로켓포에서도 같이 쓰고 그랬잖아요. 제가 7사단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 밑에 8인치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핵 투할 연습을 했어요. 투할 연습을 할 때마다 우리 중대에서 일개소서씩 파견 나가서 경비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제 군대 생활 때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차기 소형 전술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거는 기폭 장치를 추가적으로 수용한다. 화산 31도 생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작게 175mm 주체포가 있단 말이에요. 175mm 주체포에다가 만약에 핵탄두를 장치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할 수단이 없죠. 그렇죠?
투발수단 사용하는 미수로서 판단. 그다음에 투발수단 확장하는 거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휘권이 이제 분산이 되고 사회주의 나라 특성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고요. 핵전술을 거둬한다고 했을 적에 우주기관이나 수중이나 지하나 뭐 요즘에는 뭐 호수에서도 발사하는데 호수가 옛날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소련이 열심히 했던 거예요. 미국도 5대5에서 한번 실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미국은 호수 5대5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부식이 잘 되고 이게 수화 고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형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 설치형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미국하고 소련은 다 포기했죠. 소련도 대부분 얼잖아요. 중국이 요즘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호수 발사. 중국은 안 어는 호수와 강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륙에 저 산꼭대기에도 많고 저 내륙 지방에 뭐 티베트나 뭐 이런 쪽에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쪽이 유용하겠으나 북한도 대부분 호수가 얼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얼면 차오지간 뭐 그다음에 철도에서 쏘는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공위성은 하루에 2번 내지 4번 정도 같은 지역을 통과하죠. 정찰위성 남북으로 또는 태양동기계도 위성이죠. 한 5개, 3개에서 5개 있으면 거의 실시간으로 한반도를 감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수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상도가 문제다. 해상도도 광학이냐, IR이나 사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핵 실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 30일의 신뢰성 검증 차원, 타기 소형 탄두 개발 차원, 그다음에 차기 수탄 개발 차원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 시뮬레이션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위협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다, 핵전술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대응 능력은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북한식의 사회주의 개발 경로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방어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민방위 체제 이런 쪽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한 시간이죠. 도움 많이 됐어요. 북한이 핵개발에 100% 잘했던 생입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소련에서 뭐 받은 겁니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도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도움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50년대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소련에 유학생 보내고 공동 연구한 거 있고 그다음에 같이 우란 자원 탐사 같은 거 소련 사람들이 와서 다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는 소련 사람이 와서 지어주고 오메가톤전 소련이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어줬겠으나 북한은 그걸 가지고 원자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원심분리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원래는 소련 기술인데 유엔코에 갔다가 파키스탄에 갔다가 파키스탄에서 이런 쪽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무너질 적에 상당히 많은 기술자나 부품들이 갔을 수 있다. 소련 체계 붕괴할 적에 소련의 원심분리기 생산 공장들이 거의 초음속 단계까지 와 있었거든요. 공장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독일 무너졌어요. 굉장히 많은 설비, 부품, 자재 그 중에 일부 광원도 알루미늄 수입하다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기술 자료,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잘 모르는 거죠. 그 중국은 아무래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중국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북한과 원자력 협력을 하지 않는다. 정상은 여러 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북한의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가요. 부사 분야 포함해가지고 그 사람들 있고 아까 저 레이저 핵융합 장치처럼 평화적인 목적이 됐건 뭐가 됐건 주었는데 북한이 쓰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핵융합 발표했을 적에 중국이 난리 쳤어요.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무슨 터무니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지들 마음대로 핵융합 실험을 해가지고 이러면서 다 격렬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자기네 걸 썼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준 거. 이 부분은 일단 강사님 보호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저희 대화 대용으로 벌린 다음에 다시 또 질의응답 및 환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쑥쑥 이해가 됐습니다.